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2년 차인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한 행사 없이 참모진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2년 차인 속도를 낸다고 했는데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에 당은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도 하고 당내 가상자산 전수조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소극적이던 당 지도부가 적극적 대응으로 돌아선 배경은 뭘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9월 10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당 윤리위 회의가 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인을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와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고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9개월여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과거 조폭에 적용됐던 범죄단체 조직죄가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주범의 경우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징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태 의원이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만큼 윤리위원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놓고 4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그제 회의에서 두 사람의 소명을 들었지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결론을 내리기로 의결했고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이 낸 자료들을 윤리위원들이 살펴보고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거쳐 수위를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만간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과 민주당에 대한 부적절한 SNS 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4.3 사건,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1일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윤리위가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면 논의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징계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앞서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결과가 나오기까지 징계 개시부터 80일 가까이 걸린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집권 여당의 혼란을 조속하게 정리하려는 지도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징계 결정을 앞두고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윤리위 판단에 좀 영향을 주겠죠? 네, 아무래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앞으로 백의종군하며 윤석열 정부와 당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태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상의하거나 어떤 요청을 받아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태 의원 사퇴에 대해 당을 위해 정치적인 여러 여건을 잘 고려해서 선택한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큰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당을 위해서 또 우리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고려하시면서 선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도 태 의원 사퇴가 징계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고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진 사퇴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내년 총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당 안팎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태 의원의 사퇴가 징계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김 최고위원 징계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발의에 이어서 또 한 번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후원 펀드를 기획 출시했는데 당시 NFT 테마 코인이었던 문제의 위믹스를 보유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대선 펀드를 내놓습니다. 해당 NFT 펀드의 기획과 출시는 당시 대선 선대위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았던 김남국 의원이 담당했습니다. 선거 자금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드리고 그런데 해당 펀드 출시가 김 의원이 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때와 겹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거듭 불거졌습니다. 당시 여당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자금 펀드를 NFT 기술을 활용해 출시하면서 뒤로는 NFT 관련 뉴스에 민감한 가상화폐를 가진 채 사적 이익을 본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해당 발표 뒤 김 의원이 소유했던 가상화폐 가치가 하루 정도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도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소득의 세금 부과를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일각에선 입법권 남용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김 의원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도 애초 위믹스가 아닌 비트토렌토에 투자했고 거기서도 10배가량 수익을 봤다는 의혹, 위믹스도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규모가 100억대에 달했고 수익 규모도 더 컸을 것이라는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택적 해명으론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며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본인이 거래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이체 내역과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해 결백을 밝히길 바랍니다. 김 의원의 사과와 해명에도 가상화폐 투자금 출처와 보유 규모 등을 둘러싼 의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해 충돌 의혹까지 또다시 불거지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을 향한 당 안팎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당 지도부가 부랴부랴 수습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코인 매각을 권유하고 자체 진상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는데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이 당 전체 도덕성 문제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당 지도부가 서둘러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매각을 권유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김 의원도 일체 불법이 없었음에도 왜곡 의혹 보도가 이어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 중인 코인도 진상조사단과 협의 뒤 매각하겠다며 당 지도부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최소한 이런 게 없으면은 1년 내내 내로남불 정당 이미지를 벗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이라는 집단의 신뢰도가 깨져가는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이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당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 여부 전수조사를 하거나 천막당사와 같은 결기가 필요하다는 자성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 드러나고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탈당이나 출당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들통날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코인 거래 내역 전부를 공개하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처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거듭된 해명에도 꼬리를 무는 의혹에 김 의원이 사면 초과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보수의 심장 TK 지역을 찾으며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했던 당 지도부도 거액 코인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른바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직접 자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선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 이후 이틀 연속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강 전 회장은 최근엔 자금 전달 과정의 일부, 캠프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만큼 부담을 못 이기고 입을 떼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포 지시에 더해 8천만 원을 직접 조달하기까지 한 강 전 회장이 일부만 개입했다는 게 모순이라 보고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진술 태도가 달라진 건 강 전 회장뿐이 아닙니다. 강 전 회장의 돈을 대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줬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로선 자금 출처에 대한 핵심 진술을 확보한 셈인데 다만 김 씨가 돈을 준 대상을 강 전 회장이 아닌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 박모 전 보좌관으로 지목하면서 자금 전달 흐름을 다시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도 얻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애초 중간 전달책으로 파악했던 박 전 보좌관이 강 전 회장의 버금가는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조사했던 박 전 보좌관을 추가 소환해 자금 전달 경로를 파악한 뒤 강 전 회장에 이어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설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역시 돈봉투 살포 과정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의 소환 조사는 다음 주 초중반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파악한 9,400만 원을 넘어 추가로 뿌려진 불법 자금이 있는지까지 살펴본 뒤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 측이 피의 사실 공표라며 연일 반발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이미 당시 캠프와 후원 조직 회계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늘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면서 2년 차엔 경제와 민생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행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용산 집무실로 돌아와 국무위원, 당 지도부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거듭 지난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안보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에 이어 1년 만에 기자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런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약식 회견을 진행했던 대통령실 1층 로비엔 커다란 미디어 월이 놓여 있습니다. 가벽도 만들어져 더는 기자실에서 대통령이 오가는 로비를 볼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별도로 열리지 않은 취임 1주년, 대통령실은 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소수 여당의 한계를 여실히 느낀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SNS에 민주당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은 선수의 손발은 묶어놓은 채 어디 한번 뛰어보라는 행태였다며 이는 22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 촌선 승리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년 내내 전임 정부와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역시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구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치와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화는 정치인에게 일종의 의무와 같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지도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를 찾아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동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지방의 거점 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권 세력들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좀 풀어나가 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네. 지금 제가 봐도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제 정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화해야죠. 한일 재계단체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공동사업 선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강제동원 피고 기업들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의 결정에 맡긴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선언한 전경련과 게이단넷.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재계단체가 기금의 공동사업 선정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두 단체는 공동사업을 검토할 운영위원회와 이를 조언할 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을 통해 젊은 인재의 교류를 촉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 경제 안전 보장을 위한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강제동원 피고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의 참여 여부에 대해 게이단레는 개별 기업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三菱重工、日本製鉄、これを必ず入れるとか、これを排除するとか、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無差別といいますか、ただ事業に参加する参加しないはここの企業の判断で。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회사가 많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일본 기업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피고 기업에 쏠리면 기금의 의미가 줄어든다며 기금 운영의 미래적 의미를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등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기업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하는 일인 만큼 언제든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협력을 통해서 양국의 산업적 또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면은 그 4대 그룹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두 단체는 오는 7월 초 서울에서 한일 산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는데 이를 계기로 기금 협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피고 기업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일 두 재계 단체의 사업도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분기로 보면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다 수출 부진이 계속돼 기존 흑자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 2월 2달 연속 적자에서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흑자 전환에도 세부 지표는 암울합니다. 우선 흑자 규모 자체가 1년 전보다 65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반도체와 철강 등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수출 부진 탓에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째 적자 행진입니다. 여기에 수출 화물 운임 하락과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 수지마저 11개월째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수지 버팀목이 된 건 본원 소득 수지였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받은 배당 소득이 늘면서 36억 달러 넘게 흑자를 낸 겁니다. 국내 기업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수입에 대한 법인세 혜택 제도가 올해 초 시행되면서 올해 들어 본원 소득 수지가 배당 소득 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전체로 보면 경상수지는 44억 6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1년 전보다 193억 4천만 달러나 급감해 분기 기준으로는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상반기 적자 규모인 44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이에 한은은 올해 연간 260억 달러 흑자로 내다봤던 기존 전망치를 수정해 오는 25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근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올해 2, 3분기 중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과 관련해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기 수요 상승을 생각하면 내년 중반쯤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내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반도체 경기 부진은 수출뿐만 아니라 소득을 감소시켜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까지 세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해 무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봉구 창동역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시 수원역까지 74.8km를 잇는 열차로 창동역 구간은 애초 지상역으로 계획됐지만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하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잇따른 설화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한 이 결정사항을 발표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또 당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 2023년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의 대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를 판다는 게 정치인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당의 정강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강 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 3월 26일 애틀랜타 강연 중에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합 통일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셋째, 2023년 4월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과 관련하여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국경일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4.3 추념 행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되어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각 행위는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징계 사유 및 당원은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윤리규칙 제3조 및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원 태영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9일 의원실에서 보좌진 10여 명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녹음된 후 녹음 파일이 유출됨으로써 2023년 5월 1일 방송에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이자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당의 정권사항인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 관여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내용의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언이 녹음되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등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2023년 4월 17일 페이스북에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게재한 후 곧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널리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로 보이긴 하지만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지어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하하였습니다. 셋째, 2023년 2월 12일 보도자료 및 2월 13일 제주합동연설회를 통하여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언행은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유족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등의 상처를 주어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이상 징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찬가지로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징계 사유,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해서 당 발전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제2호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윤리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했던 사항을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자질, 역량과 인품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언상세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은 양날의 칼이라서 세상을 태우는 불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의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국민들은 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소속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당의 최고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달 전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에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잇따라 반복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첫 정당대회를 통해서 심기일전하려고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로서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하여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심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정당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발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4시간 정도 회의를 했고요. 결과가 지금 발표됐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사유로는 품격 없는 발언, 당 명예를 실추한 이유 등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태영호 의원이 3개월을 받은 데는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최근 알려졌던 경기도 구리와 화성 동탄 등 전세 사기 사건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을 추가로 검찰에 넘깁니다. 지난 3월 1차로 기소된 남 씨 등 10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 송치됩니다. 이들은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특히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겐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은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은 남 씨와 함께 범행 과정에 긴밀히 가담했다고 판단해 범죄 집단으로 봤습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법정 최고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범으로 꼽히는 남 씨의 경우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단체 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남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범 17명도 주범에 준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종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면 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인해서 주범으로 그 지위가 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범의 형량과 같은 그 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어서 앞서 지난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의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따라서 권추광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 구리와 화성 동탄 등에서 발생한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가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고 해당 등기는 오늘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한 위원장 측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약 9개월 만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건 약 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7월 말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윤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 소의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내일 회의는 방역 완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이후 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 등을 열어 검토한 결과입니다. 특히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단축하는 대신 권고로 바꾸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이미 격리 의무를 해제한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검사도 받지 않은 이른바 숨은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확진자 격리의 효과가 크게 줄어든 현실도 고려됐습니다. 훨씬 낮은 비율의 감염자가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격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지역사회에선 많이 퇴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 자물쇠로 꼽혀온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면 코로나19는 사실상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풍토병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말 국내에 첫 환자가 나온 지 약 3년 3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종식 선언입니다. 중대본회의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임시 선별 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등급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 등 최대 20일 정도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고려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기존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여기서 대기하시는 동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그 4시간 회의 끝에 징계 수위 발표가 있었는데 함께 들어보셨는데, 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뭐 1년이라는 예측은 원래 그 전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최소한 한 분은 1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제 3개월이라는 약간의 경징계가 나온 것은 약간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징계 수위가 많이 낮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네. 좀 했는데, 당시 이제 그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는 사실은 거의 당내에서는 아마 1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았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차기 총선에 있어서는 적어도 김재원 최고가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 예측을 예. 했고, 태영호 최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생각보다 많이 감형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게 자진 사퇴를 오늘 오전에 태영호 의원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그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자진 사퇴를 했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요. 뭐 예상한 만큼 내려갔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상한 만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들이 뭐 얼마나 그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을까 싶긴 해요.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당헌 뭐 강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신 자체에 대해서 훼손시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어떤 발언들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징계수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놓고 나서 뭐 김재원 의원이야 당원권 정지 1년은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았는데 태영호 의원을 보면서 저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가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봤는데 네. 이게 따지고 보면 형량을 거래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막 떠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게끔 해서 뭔가 좀 대단하게 징계를 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5.18이나 4.3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징계를 며칠 미루더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줄게. 자진 사퇴를 한다면 좀 조정해 줄 수 있어. 예. 이거 명백히 꼼수 징계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들 보기에도 조금 맞득지 않을 텐데 저는 태영호 의원의 징계는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녹취록 파문, 공천기 녹취록 파문을 묻어두기 위한 태영호 의원과 윤리위,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 삼각 구도에서의 어떤 딜이 있지 않았냐.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진 사퇴한 분은 3개월, 그리고 안 한 분은 지금 1년 이렇게 징계 수위가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그 황정문 윤리위원장 그제 발언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관인데 어떤 정치적 딜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딜이라고 해서 각각이 얻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적어도 뭐 총선 출마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다 정도의 뭐 이득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당 입장에서 그런 이득을 주기 위해서 감형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윤리위가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 요런 얘기를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윤리위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발언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정치적 후폭풍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같이 고려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징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당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 중징계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행동에 대한 비판도 윤리위에서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의 행동으로 인해서 당이 심각한 부담을 얻었다라는 것이 컸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태영호 최고가
만약에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직을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또 거기에 당의 대한 부담이 된다. 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예. 있다.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는 동안은 보궐선거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최고위원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명의 최고위원이 거리인 상태에서 최고위가 계속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 거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가 양형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태영호 최고가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 선택을 했다. 그 부분을 양형 사유로 참작을 한 것이지 당 입장에서 그리고 윤리위원 입장에서는 태영호 최고에게 3월 3개월에 경징계 처분을 한다고 해서 얻을 만한 정책 이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끝까지 자진 사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영호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의원이 아닌 이런 상황이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반대 아닐까요? 반대일까요? 그렇죠. 뭐 차라리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이 없더라도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김재원 그러니까 전 의원이죠. 네. 그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라는 개념이 본인이 의원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의정 활동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TK라는 대구에 출마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수석 최고위원까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통해서 본인이 기회를 얻는다면 그게 더 본인한테는 정치 이득이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은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진 사퇴라는 부분들은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이라는 두 가지 신분이 있지만 자진 사퇴 개념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의 자진 사퇴는요, 윤리위와 태영호 의원 간에 서로 주고받을 만한 거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의 뭐 제주 4.3 발언이나 김구 선생님에 대한 그런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발언 등등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천 개입,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녹취록 유출 파문 이 부분에 있어서요, 태영호 의원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따져보면 본인이 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허언으로 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윤리위가 이 정도의 기회를 태영호 의원한테 안 줬다라고 했을 때 태영호 의원이 과연 반발해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어떤 허언이 아니라 나 이진복 정무수석한테 들었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천해준다고 했어. 라고 밝혔을 때에 일파만파 번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윤리위는 정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저는 형량 거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은요, 야, 역시 국민의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는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결정 논의하고 지금 9일 만에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한 80일 정도 걸렸었는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결정이 났거든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는 말 그대로 당 대표였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가 과연 윤리위의 징계만으로 과연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당원권 정지라는 말하자면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정무적 판단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당원 당규 해석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윤리위원회 심판 대상이 어디까지냐, 과연 당대표까지 윤리위원회가 심판을 해서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간에서도 법리 해석이 굉장히 크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윤리위원 회의가 계속 2차, 3차로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긴 논의 시간이 필요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두 최고위원의 어떤 징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논의가 좀 있었을 거였고요. 게다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분명한 혐의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결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일어났다 보니까 오히려 윤리위원회에서도 과연 이걸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윤리위원회의 고민이 굉장히 길어졌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명백한 사안이었죠. 본인들이 직접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한 내용들이 모든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랑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서 그때는 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5.18 때 여당 지도부가 다 광주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 하나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난 4.3 때 당 지도부 전체가 제주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에 4.3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우리 4.3 유족분들의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많은 메시지를 내셨는데 정작 우리 지도부가 전체가 다 참여하지 않아서 물론 사무총장과 김병민 최고위원이 참여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어떤 김재원 최고의 발언 같은 것들이 엮여지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회귀한 거 아니냐, 퇴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5.18 정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5.18 정신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던 만큼 당 지도부 전체가 가서 우리의 기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반환적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출마는 불가능한데요. 앞으로 뭔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응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처분하겠죠. 근데 그거는 가처분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100% 하죠. 100% 그렇기 때문에 한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김재원 최고는 나름대로 정치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잔수에 박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머리가 좋으신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자진 사퇴를 하면 정치적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시간도 벌어가면서 그때 또 정치 지형을 봐가면서 내가 처신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면 또 무소속이라는 어떤 그런 수도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라 하더라도 탈당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실 재차 얘기하지만 저는 아까도 윤리위원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태영 의원 그 징계의 설명 중에 저는 자꾸 이게 귀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 녹취록이 유출되게끔 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했다라고 덮어버렸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용산이라는 곳에서 공천이 개입해서 당무에 개입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번 윤리위를 통해서 밝혀주는 게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에 우선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아예 싹 사라지고 사상과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만 그냥 고려하고 자진 사퇴를 플러스 시켜서 꼼수 징계한 부분들이 국민들은 정말로 이번 윤리위 국민의힘의 윤리 판단에 대해서는 역시 이거 국민의힘답다라고 좀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진복 정무수석도 아니라고 하고요. 소명을 직접 들어간 태영호 의원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윤리위가 판단할 수 있었을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한데요. 자,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한 자리는 지금 뽑을 수 있는 거죠, 새로. 그렇죠. 이제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공석으로 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이제 한 자리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열려서 다시 한번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과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를 보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이제 사퇴를 했고 그나마 마지막까지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었던 김용태 최고가 남아 있어서 최고위가 유지가 되다가 마지막에 이 당원 당규가 바뀌면서 당시 이준석 지도부 체제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이후에 비대위가 떴던 상황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최고위원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가 남아 있는 이상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좀 차이점이 좀 있어서 아마도 김재원 최고가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한 명에 대해서만 아마 보궐선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가 계속 안 열리고 있었는데 내일은 이제 열리는 겁니까? 예, 내일은 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이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1주년을 이제 취임한 지 1주년이 됐고 말하자면 이제 터닝 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도부의 설화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안정을 시켜서 여당 지도부로서 안정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윤리위의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지도부는 아마 내일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내일 열린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자, 특별한 어떤 행사 없이 오늘 굉장히 조용한 취임 1년을 맞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무책임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취임 1주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5년이라는 임기 동안 첫 일성 1주년은 이 국가의 어떤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지내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달려갈 겁니다. 라는 걸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뭐 100일 취임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본인이 좀 귀찮고 하기 싫어도 여건이 되면은 이거는 기자들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를 고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충원 가고 잔치국수 드시고 뭐 산책하시고 그다음에 기자실 방문해서 본인 하고 싶은 말 하시고 화이팅 외치고 끝냈어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정말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네. 이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셨구나. 저는 좀 호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적으로 그런 뭔가 보여주기식 하는 거를 워낙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 과제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이런 교육개혁까지 이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마찰음도 있었고 갈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방미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야당이 호된 비판을 계속 받아내야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여당 지지율도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들, 그리고 방미 일정 중에 얻어왔던 성과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국민들께 많이 소개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미흡한 점이 좀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리고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여당 소속으로서 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미 일정 가운데서도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 자랑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날석에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해구산이라는 건데, 해구산이 실질적으로 저희는 진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핵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토 내, 그다음에 영해 내 이 배치가 되는 것들,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1대1로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국민들께 안전을됐다라는 저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1주년 역시도 그런 충분한 홍보가 없이 넘어갔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 대통령실 좀 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좀 있다. 그래서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 것도 그런 부분에서 좀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신에 출입 기자실을 깜짝 방문했죠.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이를테면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적과 이런 자리들 자주 좀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방향이 잘못되면 정확한 기사로 좀 이끌어달라 얘기 듣고 오셨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나온 이유가 국민들 또 거기 참모진들과의 소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출근길 약신 문답이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 이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새로운 소통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스태핑도 저는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구중궁궐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옮긴다라는 명분이 대단히 컸거든요. 그리고 도스태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소통하는 정부다 얘기를 했는데, 이 도스태핑을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누구의 남 탓도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의 실언 때문에, 연일 이어지는 실언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소통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아예 이제 용산이 소통을 하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용궁이라는 표현이 돌 만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오늘 참 기자회견을 1주년 안 하시고 기자실 방문해서 저렇게 격려하고 본인 좋은 지적 해달라라고 하시는 거 본인만 계속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아니 좋은 지적이라는 거 당연히 해야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좋은 지적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면 여당 지도부입니다. 그거 친윤이 아닌 반윤. 그러니까 본인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남겨놓지 않잖아요. 좋은 지적을 사람 안 남겨놓죠. 두 번째, 좋은 지적을 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가장 좋은 파트너는 야당입니다. 야당을 만나서 좋은 지적 들어야죠. 안 듣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언론이 좋은 지적 해줍니다. 비판도 하고. 그런데 비판하고 고가오면 가짜 뉴스를 하고 비행기 안 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저기에서 좋은 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지적은 늘 존재하나 중요한 거는 듣는 귀가 그게 열린 마음인지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중요하고요. 두 번째 깜짝 놀랐던 거 속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도가 빠르거나 늦거나 이러면 지적해달라. 윤석열 정부의 1년은요. 속도 빨랐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이거 잘한 일이거든요. 근데 속도만 빠르지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 이게 없어요. 그냥 엄한 대로 계속 빨리 가면 뭐합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국가의 비전과 방향이 일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년을 마쳤어요. 네. 그래놓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잘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갔더니요. 자화자찬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온갖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압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속도를 내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속도는 많이 났는데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가장 가까운 예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외교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로 임하면서 외교의 방향성도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국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미국과 뭔가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자는 건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외교면에 있어서는 스스로 내놨던 메시지들과 실제 결과들이 너무 달랐었거든요. 계속 뭐 우리가 공동사무소 폭파되고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하게 기조를 잡은 내용은 더 이상 신냉전 시기에 우리가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그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발을 걸쳐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정부적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극주의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적어도 그런 외교 노선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공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한반도 내에 있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 정했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일본 관계 문제. 사실 역대 모든 보수 정부에서도 일본 관계에 있어서는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되는 순간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거든요.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아는 대통령이 결국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의 공조, 이 공조 강화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저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면서 왜 중국은 버리고 가냐라고 왜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냐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속도도 빠르지만 방향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2년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오늘 이 두 분의 만남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었는데요. 40분 만남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대구가 정말 새롭게 활기를 띈다는 소문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래 안 되죠. 그렇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청 방문했을 때는 거의 30분 동안 언쟁만 하다 끝났는데. 그렇습니까? 윤석열 장관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거 문제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은 적극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하고 지 되든 말든.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참 심하게 해서.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과거에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많이 주고 받았는데요. 오늘은 저렇게 덕담도 가고 웃음소리도 크게 들리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말에 따르면 대구시청이 생기고 야당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방문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전체적인 만남, 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 협약, 그다음에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여야 필요 없습니다.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거죠. 뭐 논쟁도 하지만 저렇게 보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대표가 오니까 조금 본인 당을 조금 이렇게 뭐 깐다고 해야 되나 지적하면서 뭐 여지를 열어놓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뼈 때린 얘기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뭐 전 정부가 좀 힘든 것들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재원, 태영호 뭐 의원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언급한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도 대구를 찾는 부분들,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만나는 부분들은요. 현 정부의 어떤 이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를 한 6번 찾으셨어요. 당선된 뒤로. 대구를 찾으셨는데 민주당, 야당은 한 번도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구시청에 가서 홍준표 시장을 만날 게 아니라 그 홍준표 시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됐다. 네. 그게 바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였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홍준표 대구시장 말 중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껄끄러웠었던 김기현 대표에게는 좀 옹졸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도 좀 겨냥한 것 같고 또 여당도 겨냥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 이제 상임 고문에서 말하자면은 제명이 되시면서 가슴 속에 앙금이 많이 남으신 이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를 향해서 이제 옹졸하다는 표현까지 좀 쓰셨는데 그래도 당의 원로인데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서 이제 서 대변인 말씀해주신 대로 모양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고루 만나서 뭐 덕담도 좀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뿌듯했긴 했습니다만은 홍 시장님 입장에서 홍 시장님의 입에서 조금 더 우리 당에 필요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좀 당을 비판하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비판하는데 좀 조금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홍 시장님도 그렇게 그 본인의 정치 여정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 만큼 어떤 선당부사를 실천했던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에 21대 국회에 진입하실 때도 탈당을 하신 이후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홍 시장님의 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 대선급 주자들이 당의 원로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림 자체는 좋아 보였습니다. 예. 오늘 두 사람이 만난 건 광주하고 대구를 잇는 달빛 그 내륙 열차 논의 때문인데 좀 협치의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40분 만났는데 이거 다 공개자에서 전부 다 공개가 됐거든요. 특별한 뜻이 있었을까요? 홍준표 시장 다 온 것이죠. 그러니까 봐라. 이게 나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광역단체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구시장으로서 홍준표 시장이니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거를 좀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대표의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옹졸하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상임고문을 뭐 해촉도 아니라 제명을 시켰다는 부분들은 그건 솔직히 저도 당시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무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좀 더 제가 과하게 해석하자면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정치는 이렇게 해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덕담도 하고 논쟁도 하고 하는 모습들. 문재인 전 대통령 일화를 얘기했던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 섞여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러 갔습니다. 평산 책방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좀 뼈가 있어 보여요.
야당 대표 만났다는 말씀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나는 야당 대표 만났다. 대화는 네. 정치인의 의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신께서는 대화는 했다 이제 이 얘기인데 글쎄요, 뭐 대화했다라는 것 자체를 높은 평가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밖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제가 좋은 평가를 드리긴 어려워가지고 이것이 명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위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 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치적 무게가 실리고 정치적 의미를 담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그 의미가 많이 크게 해석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저는 좀 당위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네. 야당 대표 만나야 되고 우리 정부 역시도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대통령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자칫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이야기, 어떤 재판 이야기가 화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사나 재판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력이나 정치적 화장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과 야당은 적극적인 협치 내지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범죄 피의자라고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난다는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최근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이걸 임명했냐. 본인들이 구속을 시켜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랬더니 딱 한마디 대통령이 하셨어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지 않았냐. 이건 완전 내로남불이거나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 혐의에도 내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혐의는 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랑 좀 다르게 부패 혐의가 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여기에는 성남시장으로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패 혐의들이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검찰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과대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나왔을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도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부패 혐의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같이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주제 넘어갈 텐데요.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 해명이 나올수록 의혹이 조금 증폭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민주당 오늘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이제 권유했고요. 김남국 의원도 이게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 차원의 뭐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진상조사도 하겠다. 자, 민주당이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의 초기에 대응하는 태도가 조금 미숙했다. 이런 측면에서 당이 나서서 좀 진화에 나서지 않았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자산을 처분하라고 공고를 했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일이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얼마를 벌었냐, 어떻게 벌었냐 이런 부분보다는 보통 얘기하면은 왜 앞뒤가 다르냐예요. 보통 위선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정치인으로서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야? 라는 그 부분의 태도를 털어줘야 되는데 김남국 의원이 그거를 초반에 못 털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털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때는 늦었고 지금이라도 이제 사과를 하고 당이 나서서 수습에 나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길게 안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외부 진상조사단, 뭐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처분 이런 것보단 그냥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미스를 샀고 어떻게 처분을 했고 어떻게 손실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공개해서 단박에 끝내고 그다음에 정치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 좋죠. 이 자체를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이슈에 남아있다 보면 당에도 부담이 되고 본인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여정에서 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당이 어떤 적극책을 내놓든 간에 김남국 의원이 좀 더 자세하게 그간의 과정을 소명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자, 김남국 의원 이해 충돌 의혹도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대체 불가 토큰 NFT 그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했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대선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직접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선거 자금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이재명 펀드에 참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드리고 디지털 선도 국가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네, 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업계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으로 꼽히는데요.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발표를 할 당시에 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 지점 때문에 지금 이해충돌 의혹이 하나 더 불거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추가적으로 나오는 언론 보도 내용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무지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인데 제 생각인데 김남국 의원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김남국 의원을 코인 문제와 관련돼서 나란히 놓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제3자로 보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김남국 의원은 뭔지 모르게 떳떳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이유가 있었고 저런 이유가 있었고 그나마도 그 설명이 이후에 되돌아보면 다른 설명이었고 거짓된 정보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처음에 이 논란이 터졌을 때 제가 이만 저만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벌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그냥 깔끔하게 제출했었으면 논란이 이 정도까지 커질 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관련돼서는 본인은 얼마든지 이 얼만큼을 벌었다는 얘기를 그 전부터 눈에 해왔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뭔가 떳떳하지 못한 캥기는 이슈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말도 계속 바뀌는 것이고 초반 대응도 저는 미진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코인을 사고 팔았던 과정들 그리고 매수하고 매도했던 그 시기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정도로 과감한 결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전문 투자자들도 이 정도의 결단력과 이 정도의 어떤 지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김남국 의원이 이해충돌 여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든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김남국 의원 자체가 이거를 초반에 단박에 해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의혹들이잖아요. NFT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NFT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2030에 대한 어떤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캠프에서 논의돼서 출시를 했던 겁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처음에 해명 자체가 좀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이거 저거 갖다 붙여서 이게 무슨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이해충돌이 있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위믹스 코인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발표를 본인이 직접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도 본인 스스로 밝혀야겠지만 위믹스 코인의 이렇게 전체를 다 투자를 했다고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코인에 투자를 했고 그중에 위믹스 코인이 있었다라는 게 본인의 해명이긴 한데 그마저도 뭔가를 보여줘야 알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위믹스 코인이 블록체인으로 기반한 NFT의 어떤 주축이 되는 종목이었을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이런 오해들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들은 시간을 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박에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나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해명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정치인들 비판이 거세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직무에 좀 충실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모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하고 초기 해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의구심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발생한 이제 의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네. 자, 천하람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이모 발언까지 소환을 했는데 지금 비판의 지점이 뭐냐면 국회의원이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다 갖고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의정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개인적인 투자에 연연하느라고 의정활동을 게을리했다 그러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아마 천하람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보고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이 저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제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는 전문가의 실력과 동시에 매도와 매수 시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걸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이 합쳐진 불세출의 투자의 신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그간에 김남국 의원이 의정 활동하셨던 내용들, 그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세출의 어떤 투자의 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질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럼 후자의 무게를 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를 직감하고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좀 파장이 커질 거다. 저는 그럴 이렇게 거라고 보시는 봅니다. 거군요. 자, 전수조사하자. 국회의원 가상화폐 보유 현황에 대해서 이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도 민주당부터 먼저 하자 이런 의견이 또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 해야죠. 다 해야 그러니까 된다. 여야 막론하고 해야 되고 가상 자산도 따지고 보면은 재산이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재산신고 등록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사태를 시발점으로 해서 여야 막론하고 다 해야 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그 말씀한 대로 뭐 불세출의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김남국 의원을 조금 옹호하자면 이게 이제 고점을 60억, 뭐 87억 나오는 것들이 고점을 찍은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암호화폐 자체가 등락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세를 다 얻은 건 아니다. 그런 오해는 국민들이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60억을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공격할 필요는 없고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남국 의원께서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뉴스에 오가거나 당의 정쟁으로 비춰지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그냥 다 대부분 다 그냥 말끔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개혁 추진하겠다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처리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폭락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등 3명을 체포한 검찰은 수행기사 등 참고인들을 추가로 불러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라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더견 대표와 최측근 2명을 체포하면서 곧장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투자자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또 라 대표 측이 소유한 골프 연습장과 음식점 등을 통한 탈세와 해외 부동산 매입을 통한 재산은닉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체포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 대표는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대로 같이 투자할 만한 종목을 추천했을 뿐 이익 본 세력은 따로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투자자, 일부 동업자에게 받아낸 진술 등 객관적 물증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또 보강수사 차원에서 라 대표의 동선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수행기사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을 소환하지 않고도 시세 조종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온 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통장매매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주가가 길게는 3년 가까이 오른 종목도 있고 일일이 거래 내역을 따져가면서 주가 상승이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을 밝혀야 해 쉽지 않은 수사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 뒤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범위를 차츰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코인 투자로 30% 수익을 내라고 강요하면서 지인을 잔인하게 때리고 감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하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해 무려 14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야구방망이로 다른 남성을 내려칩니다.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하는데 마주선 남성은 저항하지 못합니다. 폭행당한 남성을 사무실에 가둔 채 일행이 어디로 달아났는지 캐묻는 겁니다. 폭행 숫자는 사실 셀 수가 없고요.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몇 시간씩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짧게는 몇십 분부터 길게는 하루 종일 그럴 때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김모 씨를 비롯한 일당 16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렇게 지인들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일당의 우두머리인 김 씨는 다른 사업으로 알게 된 피해자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뒤 코인 투자로 돈을 벌라고 강요했습니다. 김 씨가 요구한 수익률은 한 주에 30%.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20여 차례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피해자 A 씨는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고 주변에 돈을 빌려 김 씨에게 상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빼앗긴 돈만 146억 원에 이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피해와 협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들 당하게 되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김 씨 일당은 가짜 회사를 만들어 빼앗은 돈으로 월급까지 나눠 가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한 호텔에 살게 한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종일 감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억 상당의 가짜 차용증을 쓰고 김 씨 일당이 가족까지 협박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추적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감금해서 특수상해 중감금을 하고 그 이후에 주거 침입을. 일당을 모두 검찰에 넘긴 경찰은 조폭이 개입된 악질적인 범행을 단속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공매된 경기 오산시 임야의 땅값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신탁사 측은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한 뒤 종료 전에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전 씨가 죽기 전에 집행이 끝났다면서 55억 원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송전망과 미군기지 관련 중요 정보를 빼돌리는 등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고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상 오른쪽 계단 앞에 서 있다가 10시가 되면 물을 마셔라. 손에 들고 있는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번 닦으며 화답해라. 마치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지령은 지난 2019년 북한 공작원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민주노총 간부 A씨를 만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암구호입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피의자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이 국장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모두 민주노총 간부 출신으로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정권 퇴진과 반미 투쟁을 주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청와대 송전망과 평택 미군기지 등 국가 중요 정보를 빼돌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국가기관의 송전선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자료나 평택 이함대 사령부,
LNG 저장 탱크 배치도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아 일부 이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총회장님으로,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지하조직은 지사로 부르는 등 음어를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할 땐 유튜브 댓글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특정 영상의 링크를 공유한 뒤 접선이 가능하면 토미홀, 접선이 어려우면 오르막길이라는 단어를 넣어 댓글을 쓰는 식인데, 이런 접선 방식을 적발한 건 처음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다 국의 지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처럼 다 어떤 데 가서는 어떻게 하고 다 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접선이 이루어진 것을 최초로 확인한 사례로. 북한이 최근 5년 동안 보낸 지령문은 모두 102회에 달합니다. 이들은 또 5단계를 거쳐 공작 대상을 포섭하는 등 세력 확장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하 조직에 침투한 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과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일부 조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수사기관을 앞세워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불청객 오존의 위협도 예년보다 빨라졌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3월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지난해보다 특보가 1.5배나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한 햇살에 치솟는 기온, 마치 봄이 아닌 초여름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찾아온 더위에 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고온과 강한 햇볕은 도심에서 오존을 만들어냅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안의 산소가 고온에서 강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올해는 오존의 위협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상 첫 3월 오존주의보에 이어 지금까지 발령된 주의보는 20차례를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5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는 4월 하순부터 5월 사이 오존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초반부터 강한 햇살에 고온이 자주 나타나면서 3월 하순부터 오존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선 것입니다. 오존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질환, 심하게는 폐기종까지도 관련성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제 호흡기의 전반적인 어떤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약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존은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오존 특보가 내려지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길을 걸을 때는 차도에서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서울 도심에 물난리가 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올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차량이 침수되고 끝에까지 지금 넘쳐가고 있어. 연장도 다 버리게 생겼네. 큰일 났네 저거. 반지하 가구에 살던 장애인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빗물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신림동 일대가 물에 잠긴 겁니다. 보십시오. 반지하에서 나온 겁니다. 온 동네가 지금 쑥 들어가십니다. 폭우 때마다 물난리였던 도림천 유역에서 강우량에 따른 하천 수위를 3D로 확인할 수 있는 침수 예보가 시범 운영됩니다. 또 빗물바지나 맨홀 뚜껑 등 배수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홍수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화문과 강남역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또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 방수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설치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여름엔 남동 태평양 일대 바닷물 온도가 올라 지속되는 엘니뇨 현상이 걱정입니다.
장마철하고 겹치게 되면 더 홍수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과 폭우가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홍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2분쯤 강원도 동해시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강원 동해시 남쪽 4km 지역으로 발생 깊이는 16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강원 일부 지역에서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올해 모두 14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앞서 오늘 새벽 1시 53분쯤에도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1시 29분쯤에는 경기도 연천군 인근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이며 발생 깊이는 5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경기 일부 지역에서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 반경 50km 지역에서는 지난 1978년부터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GS건설이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시공사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문제지만 주요 공정마다 시공상의 오류를 잡기 위한 발주사와 감리회사의 검증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GS건설은 사고 현장에 대한 초음파 촬영을 통한 자체 조사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주차장 지붕층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이른바 전단 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일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GS건설은 누락된 자재 비용이 1,000만 원 정도여서 자재비를 아끼려는 의도는 아니고 공사 현장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과정에 투명하게 협조할 것이고 전국 83개 아파트 현장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여부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공상의 과실에 더해 더욱 큰 문제는 주요 공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근 작업 이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주요 작업 과정에는 적어도 3단계의 검증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공사의 자체적인 검측 작업, 그리고 감리회사의 감리, 여기에 발주사인 LH 감독관의 검측 작업까지 적어도 3단계 검증이 마무리돼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아파트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핵심인 철근이 부실하게 시공됐는데도 검증 단계 어디에서도 사전에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정밀 조사에서 시공사는 물론이고 발주사와 감리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신호가 바뀌는 일반 건널목 신호등과 달리 버튼을 눌렀을 때만 파란 신호로 바뀌는 버튼식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버튼식 신호등 때문에 전주 국제영화제를 보러 갔던 30대 젊은이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34살 이은호 씨와 누나 이은영 씨.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동생을 대동한 누나는 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다소 낯선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입니다. 그거는 고장난 버튼이야. 그거 잘 안 돼. 왜 서울이 거주지인 이은호가 전주에서 사고를 당했나 설명드리겠습니다. 7년째 전주 국제영화제를 찾던 동생 은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곳은 전주 아중역 부근의 삼거리. 보행자가 많은 시내가 아니라서 버튼을 누르면 건널목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른바 버튼식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아침 7시 반쯤 은호 씨가 5분 이상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건널목 신호는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장이라고 확신한 은호 씨는 다른 사람처럼 그냥 건널목을 건너다가 1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트럭의 스키드 마크도 현장 바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차의 그 속도를 제 동생이 몸으로 그 충격을 아는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에 취재팀이 현장을 가봤는데 실제로 신호등 버튼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바뀝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지지도 않고요. 아무리 눌러도 신호는 바뀌지도 않습니다. 고장난 버튼을 지나서 옆쪽으로 2, 3m가량 가면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 같은 버튼이 있었는데 안내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이제 앞에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이런 기둥이 없어서 그 안내 문구를 못 붙였어요. 고장난 신호등 때문에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이른바 빨간불 무단횡단 사고라 법 적용이나 보험 적용에서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할 처지가 된 게 더욱더 억울한 상황. 고장난 버튼은 왜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입니까? 그 버튼 위에 표지판은 또한 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가족들은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수술을 앞둔 중환자를 대동하고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을 했다며 행정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다닐 때마다 이 길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가족들의 하소연이 있던 날,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 열흘이 넘어서야 전주시는 고장난 버튼과 버튼식 신호등 안내 표지판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8시쯤 인천 성남동의 한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페 테라스가 흡연구역인 줄 알고 담배를 폈는데 금연 안내를 받자 술김에 화가 나 잔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커피를 탁자에 쏟은 A씨의 지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보낼 시찰단을 국내 최고 전문가로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타이완의 실사 때와 비교하면 무게감이 다를 거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특별팀 회의를 주재하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YTN 뉴스에 출연해 국내 최고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연구원 등 방사능 관련 국내 연구기관의 인재 풀을 모두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파견하는 오염수 현장 시찰단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방사능 관련된 그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 기관들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들을 구성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 열심히 지금 그 팀들을 짜고 있으니까 곧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표본 추출을 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은 현장을 보게 되면 데이터가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어디를 볼지가 중요한데 일본 측과 실무 협의를 거쳐 꼼꼼하게 동선을 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기구인 IAEA 검증과 별도로 한국이 단독으로 현장을 시찰하는 건 기회라면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타이완의 시찰과 비교했을 때는 양국의 정보량에 차이가 있어서 훨씬 더 무게감이 있을 거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만 측에서 보신 것보다는 저희가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무게감이나 어떤 신뢰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증이 아니라 시찰이란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선 국제 관례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 규모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실무진 회의는 오는 금요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서 무해하다면 왜 일본 국내에 방류하거나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고 해가 없다고 매번 말하는데 그러면 왜 직접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 공업 용수로 쓰지 않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일본에 대해서 올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이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7년 전 사드 배치 때와는 다른 안보 환경이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가속화하는 양상인데요. 향후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지난 2016년 7월 국방부는 4차 핵실험에 이어 인공위성 광명성 4호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겨냥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7년 가까이 흐른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악화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 기류가 흐르고 있고 북한은 지난해 역대 최다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추가 핵실험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소형 전술핵 탑재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략 순항미사일, 해골해 등 남한을 직접 겨냥한 발사 수단도 다양해졌습니다.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유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전개될 것이다. 한미일은 군사협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연합훈련은 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일 협의 그런 내용은 현재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군 안팎에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 체제 편입에 가까운 한미일 공동 요격망까지 구축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중국은 타국의 전략과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7년 전 사드 배치 때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딜레마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구상은 다음 달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 대화 등을 통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외교부는 중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한 데 대해서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공동 인식을 달성한 바 있으며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간첩 색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대 국가 권력의 안보 논리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냉전 시대의 징후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정복 차림의 중국 국가안전국 요원들이 수저우에 있는 미국 자문업체에 들이닥칩니다. 방송 카메라까지 대동한 공개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의 산업 기밀을 캐내 외국에 팔아넘겼다는 혐의입니다. 相关专家对咨询公司开出的丰厚报酬所吸引，甚至使国家秘密和情报走上了违法犯罪的道路。 지난 3, 4월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미국 자문회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2014년 방첩법이 발효된 이후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일본인은 모두 17명. 지난해 2월엔 중국 언론인이 일본 외교관과 식사 중에 연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중국은 지난달 26일 간첩 활동의 범위를 대폭 넓힌
방첩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自2023年7月1日起施行。 간첩 색출 경쟁에 먼저 불을 댕긴 건 미국 쪽입니다.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기술 탈취를 막겠다며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제한했고 간첩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1000여 명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뉴욕 시내 중국 비밀경찰 2명과 댓글부대 요원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국산 SNS, 틱톡의 정보 유출 논란은 미 의회 청문회로도 이어졌습니다. I have seen no evidenc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cess to that data. 2018년 화웨이 창업주의 딸 구금 논란의 앙금이 남아있는 중국과 캐나다는 최근 간첩 혐의로 외교관을 맞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국가 권력의 냉전식 안보 논리에 기업의 경제 활동은 물론 개인이 일상에서 누릴 자유의 공간마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대공 미사일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한 KF-21은 하반기 공중급유 시험 등 남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KF-21 생산 현장에 임성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사거리 100km 이상 밖 표적을 명중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에 성공한 KF-21 보람의 시제기. 지난달에는 마하 3 속도로 적기를 격추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도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무장분리 시험 당시 쓰인 2가지 미사일을 KF-21에 탑재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동체와 날개 등의 무기를 장착하는 이른바 하드포인트는 모두 10곳. 장기적으로 출격 임무에 따라 공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공대지 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다는 구상입니다. 국산 KF-21 보람의 4번째 시제기입니다. 이 동체 아래에는 지난 3월 분리 시험에 성공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5번째 시제기가 첫 비행에 나서고 6번째 시제기도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 시험 비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모든 비행 영역에서 무장 안정과 성능 검증을 이어가며 작전 반경 극대화를 위한 공중급유 시험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역 확장을 위한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고 A사 레이더에 대한 성능 검증 비행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표인 이제 유도 발사가 있는데 유도 발사는 25년 후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올해 안으로 양산 계획을 승인받은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향후 개발 단계에서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에 더해 공대지 미사일도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피제트는 사업 공동 개발국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요즘 K-팝이나 K-드라마 못지않게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제품이 바로 K-방산무기입니다. 외교부가 방산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주한 외교사절을 육군부대로 초대해 화력 시범을 보이며 해외 시장 진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K2 흑표 전차가 잇따라 불을 뿜습니다. 120mm 활강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에 명중하자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기관총으로 남은 적까지 모조리 격파한 뒤 K2 전차와 K-21 장갑차가 적진을 향해 줄지어 돌격합니다. 외교부가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화력 시험에는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한 외교단 20여 명이 참가해 우리 무기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행사는 화력 시범에 이어 K-방산 장비 관람, 전차와 장갑차 탑승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40mm 주포를 탑재하여 병력 수송뿐만 아니라 자체 전투 능력까지 겸비한 수력 양용 장갑차입니다. 외교단은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Very impressive. We saw here demonstration of the capacity of the
Korean Army on these armored vehicles. I mean, we're really impressed with the artillery. Of course, the Korea is one of the major producers with high efficiency weapons, so we are looking at Korea as a potential supplier to the Czech Republic. 지난해 K방산의 해외 수주액은 173억 달러, 최근 5년간 약 74% 증가하며 세계에서 9번째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우리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기타 화기들은 세계로 수출되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방산뿐 아니라 원전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제외 공간을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불법 입국자 문제가 미국 곳곳에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시카고는 성역 도시를 자처하며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해 왔었는데요. 그런 시카고도 결국 한계를 넘었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와 국경선을 마주한 미국 텍사스주 국경도시 브라운스빌.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이민자 보호소 부근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8명이 숨졌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국적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남미계 이민자나 불법 입국자를 향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의도적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Investigation also revealed that the driver of the vehicle, later identified as George Alvarez, had attempted to flee the scene after impact, but was held down by several individuals on scene. 이민자와 불법 입국자들의 주요 통로인 텍사스에선 이처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시카고는 시 살림살이가 위협받는 재정 문제와 맞닥뜨렸습니다. 매일 약 150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유입되면서 임시 숙소는 이미 포화 상태. 어쩔 수 없이 경찰서 로비에서 기거하는 인원만 500명이 넘을 지경입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위한 성역 도시를 자처했는데 결국 한계를 넘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불법 입국자 문제에 돈을 쏟아붓다 보니 시 예산은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의 적자 상태에 놓였습니다. We've seen in the last couple weeks a new surge in migrants coming to Chicago on a daily basis. And that is why today I have issued a declaration of emergency to bolster our response to the arrival of the migrants.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는 미 정부의 행정명령은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 국경을 넘기가 한층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아직 봄이지만 기온으로만 본다면 오늘은 초여름이었습니다. 강한 햇볕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6도로 오늘만큼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낮 동안에는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1도, 광주 14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7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모레 밤사이, 경남 남해안에는 주말 오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